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S인베스팅 코리아의 진유정 연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유정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님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보기 전에 오후장 상황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오후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오후장을 살펴보기 전에 일단 미국 시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일정이었죠. CPI 결과값이 나왔던 날이었습니다. 사실 CPI는요, 예상치와 부합하면서 전년 대비 한 4.0%로 결과값이 나왔고요. 예상치랑 조금 부합하는 모습에 있어서 미국 3대 지수 모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CPI를 조금 살펴보면 2021년 3월 2.7%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11개월 연속해서 YOY가 계속해서 감소 중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정말 꺾였구나 라는 어떤 확신을 조금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있을 다음번 6월에 있을 FOMC에서 금리 인상 확률이 조금은 많이 줄어든 모습이었죠. 그렇긴 한데 이제 7월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은 조금 남아있긴 했거든요. 사실 이렇게 7월 인상론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다라고 봐도 조금 무방한 시기인데요. 물론 지금 당장의 금리 인하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타이밍 자체는 아니지만 적어도 여기서의 추가 인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경기 침체 우려 이런 생각은 조금 벗어났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슈로 미국 시장이 너무나도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오늘 조금 많이 아쉬운 모습이죠.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시장 3대 지수 상승 마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장 초반에는 상승 기미가 조금 보였지만요. 코스닥은 900선을 한번 돌파를 해주나? 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도 줬던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감도 잠시 없고요. 시장 낙폭이 조금 더해지면서 오후장 기준으로 지금 코스닥 2.9% 정도의 하락폭을 조금 보였다가 어느 정도는 반등을 해줬지만 사실 반등이 아직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하락 종목 수가 2,000개가 양시장 포함해서 2,000개가 넘어가는 시장인데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빠지는지 조금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미국 정부가요. 중국의 양극재 공장을 최종 승인한 뉴스가 조금 타격을 줍니다. 조금 이슈를 말씀을 드리면 재무부 산하 이 투자공사기구가 전일 중국의 이 미시간 양극재와 음극재 공장을 승인을 했습니다. 고시원은요 24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양극재 15만 톤 그리고 음극재 5만 톤의 생산 공장을 건설한다고 했는데 주 정부의 보조금도 이미 확보한 상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 배터리에 대한 스탠스가 부분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그렇게 비춰질 수 있는 사례인데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미시건주에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 안에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경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의 낙폭이 조금 상당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에코프로라든지 지금 LMF 같은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이 움직임이 조금 더 거세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거기다가 오늘 조금 중요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제2의 하한가 사태라고 볼 수 있는 2억이 하한가 사태가
또 한 번 발생하는 바람에 시장이 조금 상당히 혼란스럽고 노이즈가 조금 심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FOMC 결과를 앞두고 지금 녹록지 않은 시장이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5장 마지막에는 조금 반등이라도 나와주기를 바라면서 남은 5장도 힘내시길 바랍니다. 간밤에 발표됐던 CPI 지수의 경우에는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는 강했지만 우리 시장 디커플링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고요. 하락하는 종목수가 훨씬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락하는 종목 5개를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2시 30분 기준 하락하는 종목들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먼저 박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5개 종목이 하한가를 기록 중인데요. 지금 하한가에 들어가 있으면서 지금의 주가는 5,11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박림의 주가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현대바이오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는 투자 경고 종목에 지정 예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의 주가가 18%가 넘게 빠지고 있고요. 31,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디에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에프는 어제 유상증자 공시가 있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빠지네요. 12%가 넘게 빠지면서 1,159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에코앤드림을 살펴보겠습니다. 에코앤드림의 경우에는 최근에 공장 토지를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오늘 장에서 빠지네요. 11% 넘게 빠지면서 39,35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기기를 살펴보겠습니다. 1분기에 영업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나와 있었죠. 이렇게 되면서 오늘 장에선 11%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4,715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번째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박림을 먼저 살펴봐야겠습니다. 박림뿐만이 아니고요. 대한방직, 동일금속, 동일산업, 만호제강 5개 종목이 지금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2의 SG증권발 사태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감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분석해야 할까요? 네, 일단 오후장에 정말 조금 깜짝 놀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난번에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종목들이 벌써 5개나 발생한 상황입니다. 일단 이거 박림이라든지 지금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동일금속 이런 5개 종목들이 몇 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종목인데 오늘 갑자기 또 한번 무더기로 이렇게 하한가를 기록한 상황인데요. 이 종목들은 오전 내내 조금 약세를 보이다가 박림이 오전 11시 46분쯤이죠. 한 12시와 다 가까워져서 가장 먼저 하한가를 조금 찍었고요. 그 이후에 동일금속,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줄줄이 하한가로 진입한 모습입니다. 근데 차트를 돌려보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들이 조금 패턴들이 조금 이상하긴 했습니다. 평소에 거래량이 매우 적었던 데다가 부동산을 조금 상당량 보유하고 있어서 가치주에 가깝다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었고 평소에 보시면 그 지난번 그 CFD-발 하한가 사태 때 움직였던 종목들이랑 패턴이 상당히 용이한 모습인데요. 사실 아직까지는 오피셜 뉴스는 나온 게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원인이 뚜렷하게 파악되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이들 종목들의 이 매도 우위 창구에서도 SG 등 이 외국계 증권사 창구가 이름에 올리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조금 이상했던 패턴들, 지난번 패턴과 좀 유사했던 그런 흐름들을 지켜봤을 때는 어떤 투자사의 개입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5개의 종목들이 조금 하방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시장이 조금은 훼손되고 시장 가치가 조금 떨어지지는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깊게 생길 수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이 조금 주가가 흘러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나타났던 SG증권발 사태와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공식 보도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박림에 대해서 저희는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저는 사실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제가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냐면 아시다시피 지금 과거에 하한가 갔던 종목들이죠. 다우데이터, 서울가스, 대성홀딩스, 세방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직도 주가가 바닥에 위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방민 같은 경우에는 하한가에 위치했기 때문에 매도를 하기가 쉬운 상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은 기회를 줄 때, 하한가가 풀렸을 때라도 빠르게 저는 도망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만약에 이 종목들이 하한가가 풀리지 않으면 내일도 또다시 큰 폭으로 낙폭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회를 줄 때 언제든 도망을 가시기를 저는 권고를 드리도록 하겠고, 지난번 그 하한가 8인방 종목들은 아직까지도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번에도 그럴 수 있다는 확률이 조금 높고요. 사실 그 8개 기업 중에 몇몇 기업들은 이미 그 기업의 사장들이 주가 꼭대기에서 매도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조금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좀 불거졌죠. 그거 자체가 그 종목에 대한 신뢰성을 더욱더 하락시키는 건데, 사실 오늘 갔던 이 5인방 역시도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 조금 유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린 건 물론 이 방림의 가치를 따졌을 때는 사실 재무적으로 이 기업이 크게 문제가 있거나 하는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이유 없이 이 상승을 했던 그 전 위치까지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기회를 줄 때 언제라도 조금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제가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렸지만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굳이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4,000원 선에서, 그러니까 그 주가가 정말 이유 없는 상승이 나오기 그 전 위치, 그 위치까지 한번 가릴 수 있기 때문에 4,000원 구간까지 조금 눌러준다라고 할 때 그 구간에서는 재진입을 조금 고려드리고요. 4,000원 구간에서 만약에 내가 한번 트라이를 하신다라고 하신다라면 그때 손절가 3,500원, 그 다음에 목표가는 4,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림에 대해서는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라인에서도 도망을 빨리 가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로 매수를 하신다면 4,000원 선에서 매수를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3,500원, 목표 주가는 4,5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SG증권발 8인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5인방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이것들도 같은 전략으로 취해봐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또 골드NS도 비슷한 차트 패턴을 보이긴 했는데 저희 이 종목들 저희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골드NS, 그리고 아까 골드NS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조금 봐야 되는데, 사실 지난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갔던 8인방이 어떤 종목들이었냐면 시장에서 눈에 띄지 않고 적은 거래량으로 야금야금 올려도 될 만한 기업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그 기업의 가치는 너무나도 괜찮은데 시장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고 거래량이 적은데 그 기업은 올라가도 무방한 정말 만년 저평가 소리를 듣는 기업들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이렇게 하한가 갔던 5인방을 살펴봐도 사실 재무적으로는 사실 저는 크게 튼튼한 기업들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지금 주가에서 신뢰를 잃는 그런 패턴들이 반복된다라고 하면 사실 주가가 하방으로 조금 더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또 언제라도 오너 리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 상태랑 별개로 이 오너 리스크가 생긴다라고 하면 주가가 조금 더 심각하게 움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5인방 역시도 조금 동일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오늘 그 5인방도 저는 무조건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또 요즘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핫다라고 하한가 따라잡기라고 해서 주가가 바닥까지 쳤을 때 반등을 한다. 그런 말들이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핫달 유혹에 조금 휩쓸려서 정말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여기서는 반등을 하겠다라는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건 정말 위험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오너 리스크라든지 추가적으로 어떤 범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기업들은 절대 그냥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손대지 않기를 조금 권장을 드리고 오늘 방림뿐만 아니라 그 4가지 종목 저는 웬만하면 도망가자 의견을 드리겠고 사실 골드NS도 조금은 안 좋은 그 컨디션 자체가 조금 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같은 의견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개 종목과 더불어서 골든S까지 같은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결은 조금 다르다는 점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바이오를 이번에는 구조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프티에 대해서 코로나19 임상 이상 종료 후에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주가가 급등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가 빠지는 만큼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온다라고 저희는 보면 될까요? 네, 일단 이 현대바이오가 6월 달에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왜 올랐냐면 방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 제프티와 관련된 재료로 움직였는데요.
이 현대바이오가 범용 항바이러스제로 개발한 제프티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제프티가 기존 항바이러스제랑은 조금 달리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타겟팅하는 게 아니라 이 세포의 자가 포식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세포가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혁신적인 약물 작용 메커니즘을 가진 약물인데요. 이 제프티는 코로나랑 메르스, 사스 같은 코로나 계열의 모든 바이러스에 대해서 효과를 조금 보여주면서 코로나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 약물로 조금 평가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슈로 6월부터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6월 초에 2만 원 초반대였던 주가가 39,000원을 한번 넘어서는 상승세를 보이면서 저점 대비해서 한 70% 정도 오름세를 보였는데 오늘은 사실 고점에서 매물들이 조금 출회가 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단기 상승분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 현대바이오가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투자 경고에 대한 예고가 뜨게 되면요. 투자자들은 불안해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수심이 불안해지면서 매도 물량을 조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큰 폭의 하락세가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경고 종목의 지정 예고가 된 만큼 지금 낙폭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일단은 버티자라는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 제프티에 대한 그 재료가 저는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보거든요. 일단 이 제프티, 이 현대바이오가 오늘 15일, 19일 미국 휴스턴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감염 미생물 학술대회인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마이크로 바이올로지의 2023년 미생물 연차 총회에서 이 제프티에 대한 이상 결과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 결과를 조금 우호적으로 발표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조금 주목도가 높아지던지라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투자 경고에 대한 한 차례의 매물 소화 그리고 고점에서의 한 차례 매물 소화라고 조금 보시고 이 제프티와 관련한 재료로 한 번 더 주가를 부양할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가를 보시면 한 32,000원 부근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이 기술적인 분석을 조금 해드리면요. 사실 3만 원까지, 그러니까 오늘 아랫꼬리, 오늘 저점까지는 한 번 더 물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만 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를 조금 하시고 단가 조절, 비중 확대 하신 다음에 대응을 조금 하시기를 권장드리겠고 만약에 3만 원에서 추가 매수를 했는데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해서 27,500원을 하회하는 움직임이라고 한다면 손절을 권장드리겠고요. 3만 원을 잘 지지해주는 흐름을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목표가는 바로 직전 말고 전 고점이었던 저는 4만 원 부근까지도 보셔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 가격 3만 원, 손절가는 27,500원, 목표가는 4만 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는 제프티에 대한 재료가 살아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 살펴보면 추가로 매수를 하신다면 3만 원 선에서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27,500원, 목표 주가는 4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을 구조해 보겠습니다. 인디F 구조해 볼 텐데요. 지금 조이너스와 꼼파니아 등의 의류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상증자 소식이 나와 있죠. 40억 원 규모인데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분석하면 될까요? 네, 사실 40억 규모의 유상증자가 저는 상한가를 갈 만한 재료는 냉정하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최대 주주인 글로벌 세아를 대상으로 해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최근에 채무 상환 자금 등 약 40억 원을 조달을 하고자 이 최대 주주 글로벌 세아를 대상으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 건데 주당 916원, 신주 440만 주가 발행이 됩니다. 근데 보통은요, 제3자 배정의 이 유상증자는 조금 소득성 이슈로 작용하는 경우가 조금 크거든요. 특히 1년간의 보호 예수가 조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유통 기수가 바로 증가를 하지 않고 통상 조금 작은 기업들이 큰 기업들의 투자를 받는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호재성 이슈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40억 규모라는 금액 자체가 너무나도 조금 협소한 조금 작은 금액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이 인디에프가 기존에 움직였던 이 패턴들을 보면요.
사실 억 단위의 거래 대금을 가진, 평소에 아주 거래 대금도 저조하고 거래량도 적은 종목이라고 조금 보실 수 있어요. 특히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인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이 갑자기 크게 들어오면 움직임이 조금 과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저께 상한가를 갔던 이슈 자체가 저는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상한가를 갈 만한 재료는 조금 아니었다라는 판단인데요. 일단 오늘은 고가권에서 어느 정도의 매물이 조금 출회된다라고 봅니다. 또 지금 아시다시피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세가 나타난다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제 상한가를 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가격 전략까지 함께 말씀해 주세요. 네, 사실 저는 이 종목도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인디에프가 11월 정말 한창 올라갔을 때 어떤 패턴을 살펴본다면 네옴시티 관련주로 조금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이 네옴시티 수주 지원단에 쌍용건설을 포함한다. 근데 이 쌍용건설을 인수를 추진하는 글로벌 세아 그리고 이 동사의 최대 주주임금이 조금 부각되면서 올라갔던 건데요. 사실 네옴시티라고 하기에도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인디에프가 움직였던 과거의 재료들을 살펴보면 인디에프 그 본연, 그 기업 가치로 움직였다기보다도 조금의 곁다리성 이슈로 움직인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 네옴시티가 조금 저물면서 긴 시간 동안 거의 6개월 정도를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조금 받았는데 사실 재무 상태를 보시면 그다지 재무 상태가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조금 적자 기업이고요. 아시다시피 이 인디에프는 의류 기업입니다. 종속회사인 나산시럽도 가지고 있고 뭐 조이너스라든지 꼼파니아, 아위, 크루젠 이런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기업적인 가치로 움직임이 거의 없죠. 그리고 지금은 더군다나 이 의류 관련주들이, 옷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일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조금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의류 관련주들이 움직이기에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또 시장에서 정말 많이 소외된 그런 섹터이기도 하죠. 근데 뜬금없는 이슈로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건 사실 이 기업 자체의 힘은 저는 크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컨디션이 안 좋은 기업들은 조금은 웬만하면 개인적인 포트에는 담지 말라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사실 지금 가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1,150원, 1,170원에서 50원 사이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손절을 지금이라도 하셔라라고 조금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재접근하겠다, 나는 손절한 게 조금 억울해서 이 종목에 대한 복수를 한번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1,000원까지 조금 불렸을 때, 그래서 한 1,050원 정도 부분에서 재접근을 하시는 거를 조금 권장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손절가는 970원을 잡아드리겠고 목표가는 1,160원 정도를 스무스하게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인디에프 같은 기업들은 저는 항상 조금 욕심을 내지 마셔라. 우리 시장에 상장된 종목은요, 2,0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건강한 종목으로 매매를 하기에도 저는 바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컨디션이 나쁜 기업들은 굳이 매매를 하시기를 권장드리지 않는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에프의 경우에는 컨디션이 좋지 못한 만큼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취해 주셨고요. 그래도 만약에 매수를 하시겠다면 1,050원 선에서 매수를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은 970원, 목표 주가 1,16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당부의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팀장님 이 시간에 짚어주셨던 종목 리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DYD가 지금 고가를 기준으로 4%대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시죠. 네. 이 종목 어떻게 보면 될까요? 제가 지난주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종목 좀 뒤늦게 발동이 걸린다고 네. 조금 더 보자고 말씀드렸거든요. 그 지난주 뭐 일진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 그 전주에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지난주 종목까지도 그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DYD 같은 경우는 이제 1,500원대에서 어쨌든 횡보를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어쨌든 러시아 전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쨌든 러시아가 이기는 쪽으로 가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제까지 시장이 상당히 좋다가 지금 코스닥이 지금 하락 종목수 1,270 종목이거든요. 하락 종목수 1,270 종목이라는 것은 그만큼 현재 투자 심리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YD 같은 경우도 어찌 보면 소용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장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좀 염두에 두시라는 말씀드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종목들이 자꾸 네. 뒤늦게 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홀딩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늦게 시세가 분출되는 만큼 홀딩하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럼 섹터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대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라고 볼 수 네. 있는데요. 그럼 재건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아무래도 그러니까 시장 제가 볼 때는 이런 표현을 좀 써들지 모르지만 돈 냄새를 가장 잘 맡는 곳이 저는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어차피 돈이 왔다 가는 곳이니까. 왜 제가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항상 대선 때도 보게 되면 누가 유리할까에 따라서 그쪽으로 시세가 쏠림 현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러시아 같은 경우에 지난 시간에도 자세히 말씀했지만은 한 달 길게는 3개월이면 끝이 날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의외로 지금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전쟁 비용으로만 현재 650조가 넘는 돈을 현재 그렇죠. 출혈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전쟁을 하려면은 결국엔 돈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약간 불협화음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러시아 같은 전쟁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석유를 좀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증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원하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원래 이제 유가가 올랐던 것들도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둘이서 이제 조금 이제 소위 말하는 단합을 하게 되면서 유가를 이렇게 끌어올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 두 국가가 틀어지게 되면 유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데, 뭐 어쨌든 제가 이상한 얘기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러시아가 현재 전쟁장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들이고, 그렇게 네. 본다라면 이제 전쟁이 계속 길어지게 된다라면은 결국 우크라이나 쪽으로 좀 승산이 있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서방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본다라면은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러시아보다는 우크라이나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찌 보면은 앞으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재건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은 MOU만 체결한 상황들인데 MOU가 아니라 MOU를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이제 재건 사업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가능성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재건주를 저는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네, 뭐 전쟁이 길어지는 만큼 재건주 계속해서 지켜보라라는 네네.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또 지수가 빠지고 있습니다. 쉬어가는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저희는 종가에 어떤 종목에 베팅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키워드 힌트 지금 살펴보니까요. 대세는 AI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AI 관련된 쪽에서 가지고 오셨나 봐요. 사실은 이제 힌트를 네. 챗GPT가 없으면 어쩔 뻔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네. 그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AI는 대세라고 좀 준비를 했거든요. 챗 GPT 많이 쓰세요? 아니, 저는 안 써요. 저는 한창 쓰다가 요즘엔 네. 안 쓰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어떤 섹터에서 지금 가지고 오셨을까요? 그러면 정답을 미리 말씀드린 건데 괜찮아요? 네, 말해주세요. 섹터 이거를 말해주세요. AI 반도체랄지 아니면 반도체 장비라 될지 되게 고민하다가 네. 반도체 장비라고 했어요. 반도체 장비 쪽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전 이 말이 참 와닿는 게 난세 영웅이 나타난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1월 달에 챗GPT가 없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그죠? 챗GPT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물론 2차 전지가 있었지만은 챗GPT라는 어떤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게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버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챗GPT가 올해 1월 달에 많이 없었다면 시장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도 26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침이긴 하지만 거의 900포인트까지 왔었거든요. 네. 과연 챗GPT라는 트렌드가 없었어도 2600포인트까지 왔을까?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900포인트까지 가까이 왔을까? 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다 보니까 항상 난세 영웅이 나타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챗GPT, 그리고 생성형 AI 이렇게 얘기가 되게 되면서 이제 AI 반도체가 뭐 거의 트렌드로 이제 네.
간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챗GPT가 이렇게 많이 파급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네. 생각하셨어요, 처음부터? 아니요? 저도 사실 그렇지는 않았었거든요. 했으면 예. 제가 챗GPT 제가 개발했겠죠. 아,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네. 관련 업계 종사하시는 말을 들어보니까 전 사실 이게 AI가 가는데 왜 반도체가 같이 가지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AI를 만들기 위해선 슈퍼컴퓨터가 많이 필요하고 또 네네. 슈퍼컴퓨터 안에는 반도체가 또 많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낙수 효과를 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 앵커님의 어떤 그 앵커로서 어떤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스튜디오 같은 하드웨어가 받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죠?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게 챗GPT라든지 생성형 AI가 어찌 보면 소프트웨어 기술이잖아요. 근데 이 소프트웨어 기술이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드웨어라는 어떤 기기 위에서 소프트웨어이 구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장비 섹터 같은 경우는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에서 그런 거죠. 시장이라기보다는 산업적인 부분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앱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 앱이란 것이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지만은 이 앱을 구현할 수 있을 만한 스마트 기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게 되면 VR도 마찬가지잖아요. VR 게임 VR 컨텐츠라고 할게요. VR 컨텐츠를 많이 출시를 하고 있지만은 이거를 이제 구현할 수 있을 만한 하드웨어가 많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애플이 MR 헤드셋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VR 소프트웨어 쪽 같은 경우는 일단 하드웨어가 좀 받쳐져야 되는데 이번에 MR 헤드셋을 많이 기대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초고해상도를 가져가게 되면서 기존에 나와 있는 VR 콘텐츠를 또 좀 더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원점으로 돌아와 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생성 AI든지 그리고 챗GPT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챗GPT가 좀 전에 말씀했지만은 저는 사용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네. 이게 어쨌든 뭐 이런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이런 하드웨어가 분명히 받쳐져야 되기 때문에 이 생성형 AI라든지 그리고 뭐 챗GPT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그것과 연관된 소프트웨어 관련주도 마찬가지 동반이 돼서 상승이 나오지만 이것을 구현해주기 위한 장비주들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부품적으로 뭐가 있는지 항상 시장에 찾게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분명히 좀 있어야 또 소프트웨어도 기술 발전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지금 뭐 챗GPT 사용 안 해보셨다고 하니까 제가 짧게 사용해본 경험담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똑똑하더라고요. 제가 네. 이렇게 이런 쪽 일을 하면서 하는 반면에 그런 게 좀 늦어요. 그게 좀 늦어가지고 스마트폰도 출시가 되고서 상당히 늦게 좀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거는 경험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퍼스트 무브보다는 패스트 팔로워적인 측면이 좀 강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것들 이제 앵커님한테 맡기고 얘기를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늦는데 지금 네. 더 늦으신 것 같아요, 팀장님께서는. 네, 그렇다면 지금 뭐 장비 네.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도 이제 듣기로는 더욱더 성능이 높은 반도체가 필요하다라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럼 가지고 오신 업체가 좀 더 성능이 높은 반도체와 관련이 있는 업체일까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 때 그러니까 그런 장비를 만들고 부품을 만들 때 도움이 되는 장비라고 좀 보시면 아, 그걸 만들 때 도움이 네네. 되는 장비요? 네, 그렇죠. 그럼 옆다리를 걸친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네. 설명을 드리면 이게 지금 이제 AI 반도체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저도 이제 AI 반도체가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HBM DRAM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네. 근데 HBM DRAM 같은 경우는 DRAM을 여러 개 겹쳐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HBM을 겹쳐 놓은 거기 때문에 이 HBM을 이거를 접촉을 시킨다는 게 맞는지 모르겠 적층이라고 하죠. 네. 죄송합니다. 접촉이 아니고 적층이네요. 네. 적층하고 이중 접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적층을 하기 위해서 장비가 또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 적층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쌓는 걸 말하죠. 이렇게 계속 네. 쌓는 걸 적층이라 그러는데 이게 쌓고 나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걸 그렇죠. 본딩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본딩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오늘 준비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럼 어디예요? 레이저셀이라는 종목입니다. 레이저 셀이요? 네네. 네. 그 최근에 와서 좀 시장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된 종목인데 네, 저도 관심이 많은 종목입니다. 아 그런가요? 혹시 네, 가지고 있나요? 지인분 중에 한 분이 네. 이걸 공모하실 때 받으셔서 아. 지금 공모가 위로 네네. 올라가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공모주 받아가지고 가지고 네. 있다면은 저는 계속해서 가져갈 것 같아요. 아, 계속 홀딩하는 관점으로. 네, 저는 계속 홀딩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반도체는 네. 그 작년하고 시각을 달리 봐야 돼요. 만약에 2021년도 6월달 시점이다. 그러면은 만약에 가지고 있는데 좀 하락했다. 그러면 파는 게 맞지만 지금은 어찌 보면 전반적으로 반도체 분위기가 괜찮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반드시 매도가 아니라 무조건 홀딩이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실내로
이것도 적절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작년에 SK 하이닉스를 좀 미리 사가지고 좀 네. 마이너스였거든요. 최근에 와가지고 플러스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존버를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네. 이게 산업이나 사이클이 이게 항상 순환매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반도체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들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또 대세는 뭡니까? AI 반도체잖아요. 네. 근데 그 AI 반도체를 만들고 그 AI 반도체에 필요한 HBM DRAM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DDR5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적층할 때 필요한 장비를 이 회사가 만들고 있기 네. 때문에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지금은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이 회사를 주목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따라갈 수밖에 어, 없을 것 같네요. 그렇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넥스트칩이라는 회사도 저 보고 있는데 네. 그것도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소외가 됐어요. 근데 최근에 와서 모트렉스 다음으로 또 넥스트칩이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그 사례를 계속 왜 말씀드리냐면은 네. 시기에 따라서 트렌드가 있고 그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이라면은 분명히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등식 해서 오래 물려 있다 보면은 네.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팔고 싶어요. 그렇죠. 또 네. 마이너스가 커질까 봐.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어쨌든 반도체가 트렌드로 가고 있고 그 트렌드 중심에 AI라는 트렌드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레이저셀 같은 경우는 수혜주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레이저셀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연유로 해서 저는 무조건 홀딩을 한다. 올 연말까지 저는 플러스 될 때까지 무조건 네. 저는 갖고 갑니다. 뭐 기보유자도 있으실 텐데 그러면 네네.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일단 그것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1차적으로 먼저 보고 있는 게 14,000 정도 가격을 좀 보고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소위 뭐 단계적으로 좀 가격을 봐야 되는데 이 레이저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소위 6,000원에서 한 만 원 정도 했던 억지로 한번 박스권을 만들어 보자면은 네. 10,000원에서 6,000원 정도 박스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최근에 상한가를 기록하게 되면서 박스권 상단을 뚫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간단합니다. 하단 박스권을 상단 박스권을 옮기게 되면은 1차적인 가격 분기점이 나오거든요. 그게 14,0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제시 드리고 있는 목표가 14,000원은 최종 목표가가 아니라 분기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가격을 돌파를 하게 된다라면은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계속 가져가고 만약에 여기서 저항을 받게 된다라면 매도 다시 재매수.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앵커 지님께서는 네. 14,000원 가더라도 무조건 홀딩. 무조건 홀딩하고 무조건 그러면 홀딩이에요. 평단가 낮추는 전략 취하면 될까요? 네네.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만약에 10,000원 이상 가격 유지가 되게 된다라면은 네. 그리고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오늘 그렇죠. 이후에 만약에 근데 오늘 레이저셀이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 반면에 그렇게 낙폭이 크지가 않아요. 한 2%면 저는 시장 선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다가 10,000원 가격을 깨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게 된다라면은 뭐 저는 추가 매수해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AS가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드는 네. 것도 있는데 뭐 어쨌든 신규 그리고 기보유자 모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레이저셀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면 좋겠다라는 의견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마감 동시호가 구간 분위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양대시장 어제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양대시장 모두에서 파란불이 들어왔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낙폭이 더 큽니다. 지금 2%가 넘게 빠지면서 872선이 아슬아슬한 상황이고요. 코스피 시장은 0.67%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620선에서 종가를 형성할 준비합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먼저 살펴보니까요. 외국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쌍끌이 매수에 주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매도, 개인 투자자들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어제는 강했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 2,600포인트 돌파가 이루어졌고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도 900포인트를 돌파하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장 후반에 좀 장 막판에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 약간 좀 찝찝했던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찝찝하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을 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지표들을 네. 봐야 되지만 그중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거든요. 네. 근데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상승 종목 수가 800 종목에서 900 종목 정도, 하락 종목 수가 한 400 종목 정도 만들어지게 되면서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매수 종목이 많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가 조금 우위를 보이는 현상이 계속 지속이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승 종목 수가 뭐 1,000 종목, 1,200 종목 이게 극단적으로 많은 것보다는 네. 한 800 종목, 900 종목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제 상승 종목 수 우위를 보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합니다. 그런데 어저께 장 후반 쪽에 이게 좀 바뀌었어요. 장 초반에는 상승 종목 수가 900 종목이었고 하락 종목 한 400 종목이거든요. 근데 네. 장 마감 때는 상승 종목 수가 한 740, 하락 종목이 720 종목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상승 그 종목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그러니까 상승 목소가 많다라는 건 매수 심리가 우위라는 겁니다. 매수 심리가 안정적으로 우위를 보이다가 그게 힘의 균형이 이제 팽팽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매수 심리가 오히려 보이다가 매도 심리가 힘이 비슷해지게 되면은 물론 이게 다시 매수 심리가 강해질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또 바뀌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자리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상승이 많이 왔었잖아요.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지금 자리에서 이런 힘의 균형이 잡힌다라는 건 다시 매수 심리가 강해지기보다는 매도 심리로 넘어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찜찜했는데 네. 아니나 다를까 오늘 시장이 이제 바로 반영했나요? 하락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해서 종목별 등락하는 이걸 상당히 좀 신뢰를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야 시장이 가는 거고 그렇죠. 팔면 시장이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이걸 지표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 참고 지표가 요거거든요. 오늘 하락 종목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 종목수가 1267, 상승 종목수가 268이에요. 네. 그러면 1200명은 파는데 1200명 팔고 있고 260명은 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잖아요.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무조건 리스크 관리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 조정 오늘 낙폭이 좀 크게 나오는데 이게 조정이 될지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개인적으로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 오늘 양대 시장 모두가 파란불을 켜고 있는 상태에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지금 0.7%대 낙폭을 보이면서 2,617선의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니까 2%가 넘게 빠지면서 지금 870선도 간당간당한 상태입니다. 또 종목별 등락 현황을 살펴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종목수가 훨씬 더 많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600종목 넘게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1,200 종목 넘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마감 동시과 그간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낙폭이 점점 커져가는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은 약했지만 내일장에 대한 전략을 짜봐야겠죠.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내일의 히든 카드가 될 중요 포인트를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네, 우리 증시는 상승세가 주춤합니다. 대응 전략 어떻게 짜 나가야 할지 봐야겠는데요. 먼저 교보증권 영업부의 사연관 차장님께서는 쉬면서 가야 멀리 간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일보 후퇴, 10보 전진이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께서는 하반기에는 경기 민감주인 기계 설비, 조선주를 준비하자라고 제시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S인베스팅 코리아 진유정 연구원님께서는 반도체는 계속된다. 눌렀을 때마다 담자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팀장님 의견 어떠실까요? 네. 일단 일부부터 오늘은 다 공감을 좀 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은 이게 주가 시장이 좋을 때는 이게 프리미엄이라 그러는데 네. 이게 또 분위기 안 좋을 때는 또 거품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오른 것에 어떤 일정 부분 조정을 하게 돼서 심을 좀 거치고 그래야 좀 안정적 우상이 가능해요. 물론 뭐 투자를 하다 보면은 뭐 에코프로가 그랬던 것처럼 막 300%, 500% 좋죠. 네. 근데 그거를 다 먹긴 힘들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상승과 조정이 계속 거치게 되면은 단기간이 많이 오르는 것보다 더 길게 계속해서 우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부부터 이게 상당히 공감을 하고 차라리 조정을 거치고 그 힘을 우측에서 다시 한번 가는 쪽으로 이제 방향을 좀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종목별 등락해놓은 걸 좀 말씀드리면서 하락 종목수 1230, 이제는 1233 종목이네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을 때는 최근에 계속해서 우상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점검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에 루닛이라든지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참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를 정도로 계속 우상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이 물론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상이 가능하겠지만은 이게 또 조정의 핑계가 또 이런 시장에 이런 현상이 나왔을 때도 핑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혹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우상향이 지속이 되는지 여부 좀 점검을 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기계 설비, 조선, 반도체 다 봐야 됩니다. 반도체 다 봐야 되는데 근데 특히나 조선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앞으로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그 한국조선해양을 매수할 생각이 있거든요. 네. 저는 한 5년 정도 보고 매수할 생각이 있어요. 이거는 뭐 장기 투자를 선호하신 분들을 한해서 말씀드린 건데 한 5년 정도 보고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하반기 기점을 해서 한 5년 정도 보고 길게 한번 장투하실 생각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큰 금액을 한번 조선주에 묻어 두시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 수술을 받은 게 2021년도 6월 달부터 받았기 네. 때문에 그게 이제 설계에서 건조가 들어가는 게 올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 이제 그 조선사들의 흑자가 올해를 전망하니까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건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인도를 하는 게 본격적으로 많아지는 게 내년부터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올해는 흑자에 성공을 하게 되고 내년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본다라면은 올해는 천천히 매수를 준비해도 된다. 그러니까 긴 관점에서 천천히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현상이 또 언제 있었냐면은 과거에 2000년부터 2002년도까지 그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바닥에서 그 횡보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2003년도에 흑자 전환되게 되면서 상승으로 전환되고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그냥 급등이 나버렸거든요. 네. 그때 당시 현대중공업이 50만 원 간 게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렇게 저도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이번에 뭐 2020년도에 부동산이 이렇게 급등할지 누구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네. 앞으로 뭐 조선주도 어쨌든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조선사대 도크는 저 개인적으로는 2030년까지는 지금 2020년까지 다 받았다 그랬잖아요. 2030년 넘어도 빌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는 묵직하게 길게 한번 가져가 볼 생각이 있다라면은 그런 관점에 상당히 큰 수익을 가져줄 만한 어떤 섹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 좀 긴 관점에서 보시라는 네. 말씀 드리고 싶네요. 반도체주는 어떻게 보시나요? 반도체는 그거에 반해서 사이클이 좀 조금 짧아요. 짧아요. 네. 2007년도 그렇고, 2017년도 그렇고요. 2020년 최근에 보시면은 잘 보세요. 2016년, 2017년도 IT 섹터를 보게 되면은 2년 갔었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코로나는 또 변수가 생기면서 또 한 2년 정도 갔거든요. 한 18개 정도 갔거든요. 그러면서 또 휴식이 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들어서 또 반도체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이클을 한 2년 정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IT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퍼센티지 한 100으로 보게 되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한 15에서 한 20 정도 올랐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충분히 가능하다 봐지고 근데 조선이 사이클이 좀 길어요. 네. 이게 배를 건조를 하고 그 배를 또 뭐 만약에 자동차를 예를 들게 되면 뭐 자동차처럼 한 1년, 2년 타다도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배는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건조하고 인도를 하고 그거를 이제 운항하는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조선이 사이클이 너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조금 길게 어쩔 수 없이 좀 길게 봐야 되는 섹터입니다. 네, 일단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조금 짧게 그리고 조선 섹터는 조금 더 길게 보라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내일장에 어떤 섹터에 저희가 주목하면 좋을까요? 내일은 이제 항공주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하락 종목수가 극단적으로 많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들이 시장에서 어쨌든 또 대안을 찾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시장이 제가 아까 전에 시장이 좀 그 조정이 깊어지는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오늘 하락 종목수가 1200 종목이 넘어가게 되면서 상승하는 섹터가 전혀 없다. 네. 이거는 조정이 아니라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네.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현금 확보가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1200 종목이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음식료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LCC라든지 그리고 네. 수산주라든지 그리고 원자력이라든지 그러니까 대안이 될 만한 섹터들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시장에서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나마 다행이라 말씀드리고 싶고 그 속에서 어쨌든 이제 LCC 오늘도 이제 제주항공이 5%, 뭐 AK홀딩스가 4% 강세를 보이는데 아마 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이런 것들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대안으로 이제 항공주가 되게 대안으로 떠오른 게 아닌가라고 좀 봐지기 네. 때문에 지금의 조정이 좀 길어지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최근에 조정 많이 받았거든요. 네. 충분히 저가면서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대안이 되는 섹터로서 항공주들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파프로의 정태근 팀장과 오늘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